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가, 일단 화면을 가지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아, 경영경제, 잠깐요. 예, 우리 멤버들이 그 연박사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 연박사는 SK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오래 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우리 이제 기존 멤버들은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소개를 생략했습니다만은, 요즘 과거 한 10여 년간 SK가 크게 발전하는데 최고의 공로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평가가 회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연박사 계속, 환영합니다. 예. 예, 계속 부담을 막 올려주셔서, 제가 오래간만에 뵙는 아주 가까우신 분들 여기서 화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예, 제가 오늘 뭐 준비한 자료는 이제 CS 매년 열리고 있는 CS 1월 초에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보고 왔고요. 사실 CS라는 게 가면 10사람이 가면 똑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 뭘 봤습니까? 그러면 10개를 다른 걸 보는 얘기를 하는 곳이 CS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미 많이 나오고 하지만 또 제가 본 CS 이런 관점의 설명을 오늘 드리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안 시작하겠습니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예, 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CS 저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예. 그 1967년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98년부터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계속 하고 있고 올해는 1월 9일부터 나흘간 있었고요. 오늘 주제는 올 투게더 매년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 네. 주제는 올 투게더 올 온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잡았는지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참여 기업 수는 지금 4천여 개의 기업 수가 참여한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1,000개, 중국이 1,000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한국이 이렇게 700개, 800개 정도 되니까 뭐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CS를 많이 가는 사실은 세 번째가 이거요. 구경한 사람이 한 10만 명이 넘고, 150국이나 참가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한 한 개의 부스는 열은 것 같습니다. 참가사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굉장히 큰 회사도 오고 있고요. 소니, 퀄컴, 벤츠, BMW처럼 자동차 회사도 오고요. TCL, 하이센스처럼 중국 회사도 오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뭐 SK를 비롯해서 삼성, LG, 현대차, 그리고 이제 롯데, HD 현대, 그 옛날 이런 현대중공업이었죠. 그다음 두산 이런 데가 왔고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오다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진 이후로는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어서 애매모호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온라인도 안 열리고 아무 온라인밖에 안 열릴 때부터 안 오더니 이제 다시 오프라인이 열려도 안 오는 회사가 이제 화웨이하고 샤오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왔고요. 그래서 약간 아직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 CS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CS는 매년 이제 그 부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토픽도 계속 바뀐다기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이렇게 24년에 보시면 뭐 거의 중요한 테크자 들어가는 거의 중요한 섹터는 다 여기 섹터들을 마련해서 이제 전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해의 CS를 평가할 때 이제 여러 관점을 보는데 저는 키노트 스피치를 어느 회사가 하는지도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키노트 스피치 이제 지멘스, 지멘스는 전기자가 들어가는 업체는 아니죠. 주로 뭐 큰 터빈,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이랄지 큰 공장에 들어가는 엄청 큰 기계 이런 쪽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물론 뭐 의료기 같은 전자장비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멘스가 이제 와서 키노트까지 했다. 뭐 이거는 조금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다 할 수 있고요. 또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키노트를 하는 것도 되게 예사롭지 않은 거였어요. 그다음에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어서 가전, 전기 뭐 이런 쪽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다고 믿어지는 월마트도 왔고요. 뭐 인텔이나 퀄컴처럼 칩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와야 될 회사가 온 것 같은데 나스닥도 왔네? 뭐 이럴 정도로 나스닥도 참여했고요. 또 배를 만드는 이제 HD 현대가 또 참여해서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키노트까지 가는 건 쉬운 게 아닌데 키노트를 하는 게 올해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이게 CES가 이제 가전 업체들이 와서 하던 데서 출발한 건데요. 가전 또는 거기서 나가서 뭐 PC,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쪽에서 있다가 좀 있으니까 뭐 자동차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동차가 오니까 배도 와도 되나? 그래도 배도 작년에 HD현대가 왔었는데 예, 올해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메스, 로레알, 월마트와 같이 나스닥처럼 정말 CS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회사들이 키노트까지 왔다라는 것이 좀 독특하고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전시된 게 되게 많은데 뭐 어떤 부분을 뽑아서 보여드릴지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사실 CS의 오래된 그 터줏대감은 TV 회사입니다. 가전이 워낙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TV 회사들이 항상 이제 가장 많은 볼거리와 가장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도나 관심도는 점점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하도 그렇게 TV가 주요해서 TV를 가지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보신 거는 이제 LG가 이번에 CS를 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드신 걸 보셨는데요. 금방 보신 TV는 두 가지가 특징인데, 예, 그 하나는, 잠깐만요. 어휴. 예, 하나는 이제 금방 투명하다.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서 디스플레이 뒤가, 화면의 뒤가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와이어리스다. 그러니까 이제 TV랑 연결된 선이 무선으로 돼 있어서, 예, 무선으로 그 고화질이 이제 전송이 잘 된다. 뭐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자기는 TV에 혁신으로 이제 선택해서 들고 나왔고요. 근데 삼성도 이제 투명하다는 TV를 이제 가장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쓰고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은 좀 다릅니다. 이제 LG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레드라는 방식을 쓰는 TV를 가지고 투명한 걸 구현해냈는데 삼성은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그 기술로 만든 TV에서 투명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은 원래는 아마 그 TV 구입하시러 가면은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의 기술이라면 마이크로 LED TV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무실 겁니다. 이거는 올레드보다는 지금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이제 주로 등장할 걸로 보여지는 넥스트 어드밴스드 기술인데 거기에서 다시 트랜스퍼런트한 것까지 구현을 하는 컨셉으로 삼성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둘이 치열한 TV 경쟁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제일 많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하도 인기가 좋아서
자동차만 전문으로 전시하는 관을 최근에 새로 지어서 한 1조 원 넘게 들여서 전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옆에 만들어서 거기다 자동차들을 다 이제 모아 놨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자동차 관에 가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같은 예, 이런 그 도심에서 쓰는 이제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들고 나와서 조만간 뭐 2028년, 7년 이때쯤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조그맣게 보이는 이제 이상한 그 이 다이스라고 하는 그 모듈은 거기에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이 앉아서 그 안에 이제 스크린으로 뭘 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이고요. HD 현대는 이제 굴착기를 들고 나오는데 굴착기가 완전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데가 아예 없는 로봇 굴착기가 이제 미리 프로그램된 목표를 지가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굴착기를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엑스펜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자꾸 막 커서가 지 맘대로 여기 엑스펜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건데 이거는 앞에 현대하고 다른 현대는 처음부터 헬리콥터 같은 거라면 얘는 육상에서는 자동차인데 날고 싶을 때는 날개를 지붕에서 펴가지고 이제 날개가 돌아가면 날아가는 만화영화에 나온 같은 그런 자동차를 자기네도 상용화하겠다 들고 나왔고 LG가 요즘 휴대폰 사업을 접고서 대신 하는 게 전장,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엮어서 자기네 이제 일종의 컨셉카를 이제 보였는데 컨셉카가 주행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소위 이제 인테리어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니하고 혼다가 만든 합작사입니다. 소니 혼다 합작사가 이제 개발 중이어서 뭐, 몇 년, 2, 3년 내로 판매할 거라고 이제 일단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 아필라라고 하는 차를 들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뭐 자동차가 그냥 자율주행이라는 것과는 요즘 관심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컨셉으로 이제 뭔가 기술을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소니하고 현다는 이게 하나는 가전 같은 회사고 하나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둘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합작 범위로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낯설은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사실은 이 컨셉은 작년에 CS에도 들고 나왔던 건데 올해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컨비네이션, 이 팀, 이 둘이 합쳐서 손잡고 만드는 이 팀이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많은 관심이 뭐 있었던 영역은 이제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도 이제 많이 이제 관심들이 높아졌고 기술도 좀 좋아졌고. 근데 이제 삼성과 LG도 이제 빠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쓸 수 있는 뭔가의 로봇을 들고 나와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고 뭐 메시지가 있으면 전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을 하는 로봇을 들고 나왔고요. 두사는 이제 로봇팔을 가지고서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들고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는 여기 이상하게 생긴 노란색 이 로봇은 이 바퀴가 하나여서 이제 하나의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뭐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도구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에서 몇 가지 청소할 때 이거 아니면 뭔가 서비스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중국 회사가 갖고 나온 로봇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사람처럼 생겼는데 뭐 뭔가 움직이고 뭐 뭔가 집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정말로 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오면서 로봇의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일부는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ESG죠. 뭐 아무래도 지구의 이제 지속 가능도 중요한 토픽이 돼서 사실 저희 SK는 이제 이 부스가 이 지속 가능 넷제로에 포커스를 둔 많이 만들었는데 두산도 뭐 수소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다양한 걸 들고 나와서 이제 보여줬고요. 예, 이 수소 중에서 두산이 갖고 나온 기술 중에 사실은 이 신문에서 의외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 작, 작품, 뭐 기술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수소 터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소를 직접 연소를 해가지고 그 연소하는 힘으로 제트기의 터빈처럼 제트 비행기에 있는 터빈처럼 터빈이 팬이 돌아가게 해서 그 힘으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그 기술이 아직은 상용화된 게 전 세계에서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산이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상당히 진보된 상태다. 현재 이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현대도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를 발전하고 저장하고 전기를 만드는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솔루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할 점이었고 파나소닉 일본 회사는 이제 정말 순환 경제로 다 다양한 자사 제품을 묶어서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키노트에서 월마트가 초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뭐 회사가 난 그냥 키노트 하고 싶은다 손 든다고 키노트가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키노트를 하는 슬롯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총괄하는 사무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월마트가 선택이 된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월마트가 왜 이렇게 선택이 됐냐? 선택이 다른 회사를 제치고 올 수 있냐라고 하면 월마트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뚝심 있게 이 수많은 자기네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랄지 실제로 매장이랄지 그 가운데 운송이랄지 이런 다양한 그 곳에 수많은 디지털 기술, 뭐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뭐 등등 수많은 기술들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회사의 비용도 줄이고 그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도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샘스 클 가운데 보시면 샘스 클럽의 무인시 이거 뭐냐면 이게 이게 그 월마트가 가진 별도의 또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할인을 중심하는 코스트코 같은 매장인데 여기 가서 카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스마트폰에 그 이 앱으로 월마트 앱으로 자기가 산 물건 카트에 있는 물건을 찍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스캔이 되는 그래서 다 스캔이 되면 그냥 포장해서 그냥 나가면 되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일반적인 이 회사가 마트사가 얼마나 디지털을 잘 해결해내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오프라인 쇼핑하는 모든 전 세계 회사 중 가장 디지털을 잘하는 회사를 꼽으라면 단연코 월마트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멘스가 왜 많냐? 그러면 사실 지멘스는 뭐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 자기네가 팔고 있는 그냥 물리적 기계, 모터랄지 뭐 큰 터빈이랄지 이런 물리적인 기계에다가 디지털을 굉장히 잘 넣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회사나 다른 공장에서 디지털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즉 서비스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도 다른 공장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시작해서 막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회사는 전통적인 제조회사에서 디지털 회사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에 있는 그 양극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넣고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반죽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컴퓨터로 전부 다 그대로 재현을 해내서 이게 디지털 트윈러 커넥트가 돼서 이 기계가 이렇게 컴퓨터의 그 화면에 여러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짜로 이 컴퓨터 안에서 이 기계를 돌려볼 수 있는 겁니다. This high fidelity simulation of the laminar and particle flow of the mixing process is leveraged to optimize the stirring.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기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뭐 이걸 조절할 수도 있고 또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효율성을 만드는지도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까지도 자기네가 만들어준 그런 시스템을 어,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산업용 메타버스는 현실을 재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메타버스죠, 이게. 그래서 메타버스는 정밀한 산업 공정 구현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성, 이 회사가 계속 지속 가능되고 혁신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십니다. 사실 이런 정도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통 기업이 굉장히 잘 이 디지털 기술을 소화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이번에 들고 나와서 이제 뭐 소니의 헤드셋 쓰면 이 가상현실로 약간 그 그림을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다든가, 인공지능을 필요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가 필요하면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더 큰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너러티브 AI가 이제 핫한데 자동차 회사는 과연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사실 이제 뭐 폭스바겐 같으면 또는 뭐 벤츠나 아까 소니 혼다도 다 대부분의 제너러티브 AI는 이제 비서처럼 불러서 뭐 이것저것 차한테 뭔가 명령을 해서 뭔가 수행하게 하거나, 뭐 날씨가 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을 틀으라거나,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컨셉을 들고 나와서 아직은, 그러니까 도입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롯데그룹 아시는 것처럼 롯데 쇼핑, 유통 이런 것만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데, 한쪽에서 롯데 정보통신이라는 걸 둬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흡수 중인데, 이번에 들고 나온 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3D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막 떠들고 DJ를 보고 놀고 있는데, 여기다 가상현실을 입혀가지고 이거를 이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막 굉장히 큰 어떤 야구장 같은 데에서 큰 공연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 뭐 요즘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난리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솔루션을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제 이거를 더 3D로 보려면 이제 이런 얼굴에다가 이런 어 구글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메타버스 기계를 써서 보면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죠. 뭐 이런 건 왜 들고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롯데는 이제 극장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극장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극장의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를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뭐 CS를 열기도 전부터 수많은 언론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과연 CS는 얼마나 잘할까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CS의 모습을 제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요즘 뭐 그 챗 GPT라고 말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용어로 이제 이쪽 용어로 LLM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 LLM 중에서도 큰 LLM이 있고 작은 LL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대형 LLM을 소타 LLM이라고 합니다. 뭐 가장 최신 최고 역량을 가진 성능을 가진 LLM이다 이런 뜻이죠. 이 소타 LLM을 가진 기업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챗 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가 있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지금 한 팀을 이루고 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이제 LLM을 가지고서 경쟁을 하는 2파전에 메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제3의 이제 회사인 클로드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붙어서 이게 누가 이 대형 인공지능의 시장을 차지하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거 이제 큰 클라우드에 이제 돌아가는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을 끄집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데에는 또 다른 회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아마존이랄지 또는 엔비디아랄지 이런 애들이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자동차나 뭐 로봇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그림이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아직 이러한 LLM을 끌고 오진 않았지만 삼성 같으면 자기네가 만든 조그마한 자체 LLM, 가우스 LLM이라고 해서 삼성이 자체로 만드는 거고 그 LLM을 이제 구현을 아까 그 보신 로보트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LG도 그 자기네가 만든 LLM을 또 자기 로보트에서 하고 있고 현대도 자기네가 만든 LLM을 챗봇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서비스 하겠다고 들고 나와서 아까 큰 그 대형 LLM과 이렇게 또 각 회사가 만드는 자사 LLM들이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LLM의 수준은 인제서 시작할 만큼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도 뭐 아까 앞에 나왔는데 뭐 제가 보니까 아직은 그거 진짜로 어디다가 막 쓰면 굉장히 좋을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로봇은 아직은 없어서 이게 뭔가 움직이는 것은 좀 해결했는데 그 움직인 다음을 조금 해결을 못하는 것 같고요. 아까 그 LG나 삼성이 나온 로봇도 뭐 아직은 조금 더 서비스를 보강하면 좋겠다 이런 걸 느꼈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LLM이 약한 이유는 이게 낯설어 이게 초기여서도 있지만 사실 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칩이 이런 아까 로봇 같은 데나 자동차에 들어가서 그 칩이 스스로 지능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 그 소타 LLM이라는 건 클라우드가 지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건 어딘가에 저 멀리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디바이스에서는 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걸 구현하는 칩이 지금까지 없다가 사실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퀄컴이 이제 처음으로 칩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퀄컴이 낸 칩이 이제 1번이고요. 그래서 이 퀄컴 CEO도 아까 기조연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관객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 굉장히 핫한 인물이셨고 이제 퀄컴의 칩이 나온 이후로 구글도 삼성도 애플도 칩들을 계속 이제 쏟아져 낼 걸 올해 중으로 이미 삼성은 냈죠. 이번에 갤럭시 S24에 자체 칩이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칩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24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삼성께 들어가 있고요. 미국에 팔리는 갤럭시 24에는 이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 퀄컴 칩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칩이 양쪽에서 다르게 작동이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칩들이 나와야 이제 조금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게 이제 CS에 자기 부스를 만들지 않았지만 뭐 나와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토론도 참여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빗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R1이라는 디바이스인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 여기 빨간색 요게 디바이스 다예요. 손바닥만한 뭐 여성 화장품 도구같이 생긴 요거 다인데 이제 이 도구에다가 주로 마이크를 켜가지고 막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하면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저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에 가서 그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전용 이제 디바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디바이스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관심을 끈 거는 기존의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걸 위해서 새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사실은 빅테크, 그러니까 굉장히 큰 IT 회사들은 이 CS에 사실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자기 부스를 만들고 그걸 광고하고 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간 적이 없고 애플도 간 적이 없고 구글은 오긴 오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걸 보여주진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이제 차려놓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빅테크들이 이제 활동이 좀 다른데 사실 이 CS가 열리기 아주 극히 짧은 전, 뭐 예를 들어서 전날, 일주일 전, 뭐 이런 때 갑자기 큰 뉴스들을 막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CS가 아닌 자기네들에게 땡겨오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일단 구글은 자기 AI 잘하는 회사 아닙니까? 구글은 일하는데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줌 이런 거 줌 같은 걸로 미팅을 했다. 그러면 그 줌의 미팅 내용을 자기가 쭉 듣고 이거를 요약하고
필요하면 메일로 해서 쭉 사람들에게 요약한 걸 보내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 줌 안에서 줌식으로 얘네들 구글 미시라는 게 있거든. 그 안에서 구현이 되는 서비스를 이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메일이나 회의 자료들이 쭉 있는 이메일에 회의 내용이 한 10개의 이메일에 내용 가지고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메일을 주면 구글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 즉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기능 같은 것을 이제 선보여서 자기네가 이제 제너티브 AI를 굉장히 잘한다. 오히려 이제 부스 밖에서 훨씬 재밌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뉴스가 떴는데요. 테슬라가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보인 옵티머스 버전 2라는 이제 이 로봇의 이제 성능을 이제 이 CS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하면서 CS의 로봇을 갖고 온 사람들을 상당히 무섭게 한 그런 뉴스가 돼버렸고요. 굉장히 이제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테슬라가 혹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가 되나? 뭐 이런 뉴스를 만들게 했던 영상이고요. 이건 스탠포드하고 구글이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만든 소개한 로봇인데요.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쓰거나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가사에 쓸 수 있는 로봇 같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스탠포드하고 구글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건 놀라운 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어 바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를 트레이닝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서 이 로봇계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핵폭탄이 터진 사건이 CS 벌어지기 직전에 뉴스로 나와가지고 또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밖에서 로봇에 대한 기술이 이 CS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죠.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제가 안 들고 나왔는데 메타버스 눈에 쓰는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들고 나왔는데 사실 그 CS 기간 중에 첫날인가 두 번째 날에 뉴스를 발표했는데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이 비전 프로라는 걸 발매하겠다라고 날짜를 오픈해 버려 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뭐 뉴스에 막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사서 써보고 뭐 어쩌다 저쩌다. 어쨌든 CS 기간 중에 이제 안에 전시되는 회사보다 밖에 있는 애플이 훨씬 더 어,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되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또는 집에 대해서 자기네만의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이제 해법을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병원에 가면 환자가 뭐 창문을 열고 뭐 음악을 틀고 불을 끄고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로 컨트롤해서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말로 지시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전시가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 돈 많이 벌고 있죠.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서 지금 돈을 왕창 벌고 있는데 사실 노트북에다가도 이제 칩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또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이제 CS에 제가 본 관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있었죠. 사실 아까 인공지능이 과연 CS에서 얼마나 멋지게 미래를 향하여 얼마큼 가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제서 시작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기대되는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고민을 시작했다 정도가 확인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이제 CS를 가보면 전통적인 ICT 기업들이 대잔치고 ICT가 아닌 기업들은 사실 별로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아까 그 키노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그만큼 이 기술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흡수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순수한 IT 기업하고 전통 기업이 이제 손을 맞잡아서 문제들을 풀어내 가기 시작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로봇하고 아까 메타버스는 CES에서 뭔가 재밌는 걸 보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애플이 올해 이 비전 프로라는 걸 지금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를 보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또 자기네만의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건 내년이 훨씬 더 많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기대되는 CES였습니다. 예, 일단 제가 뭐 주소 없이 막 주렁주렁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연 박사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죠. 제가 우선 다른 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로봇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기술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술 수준은 그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 되게 예, 사실 이제, 어, 로봇 기술을 뜯어놓고 보면 이제 기술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게 다 있어야 이게 로봇이 좀 의미 있어지거든요. 그냥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걸어다니는 로봇 같은 이제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걸어갈 수 일단 걸을 수 있어야 걷는 로봇이 되니까 뭐 아무 짓을 안 하더라도 이제 걷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제 걷는 게 뭐냐면 중심 잡는 거죠. 두 번째는 지가 길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걷긴 걷는데 뭐 어, 계단도 못 내려가. 계단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계단은 내려갈 줄 아는데 계단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이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또 세 번째 기술은, 자, 그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폭약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뭐, 치료를 해주든지, 뭐, 뭔가 이렇게 하려면 그쪽에 전문 지식이랄지, 이렇게 지능이 또 필요한 기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이제 의미 있는 로봇이 되는데 이 세 개를 만드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사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한 회사가 하기 되게 어려워서 다른 데가 합니다. 우리나라 질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질문에서 좀 로봇 기술 중에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앞에 두 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제가 보기에. 근데 뭐가 약하냐? 마지막 게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뭐냐? 그럼 아까 그챗 GPT 같은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 지능 같은 느낌이 나는 어떤 태스크를 하는 지능. 그게 한국은 좀 약하고요. 그래서 근데 앞에 있는 두 개, 이렇게 구동을 한다거나 뭔가 지가 사물을 파악해서 피할 건 피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움직인다는 동물적인 의미의 부분은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로봇을 이거 만들어서 지능은 아까 그 굉장히 잘하는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회사한테 말을 해서 거기 있는 지능을 끌고 와서 이제 우리가 만든 로봇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예. 또 다른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뭐 하나 여쭤봐도 예, 될까요? 네, 손호 예, 예. 교수님. 저는 주로 뭐 금융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금융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면서 모든 금융 산업이 하여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뒤처지면 결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쓰고 있고 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지금 열심히 못들 하고 있는데 AI가 이번에 가서 보시니까 이런 기업들의 전통적인 기업들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도화하고 앞당기고
하여튼 투자 효율성을 높여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투자로 본다면 투자 효율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툴로 어떻게 선뜻 다가온 기술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미래 먹거리가 낮아서 이제 저성장의 트랩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AI가 어떤 그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클 수 있는 건지 그 규모나 그 SK 쪽에서 볼 때 과연 이걸 하나의 그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니면 하나의 독자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만일 그것이 독자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정부나 대학이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과거 전통적으로 뭐 전 지역에 박근혜 씨도 그때 뭐 전 지역에 무슨 이런 뭐 인큐베이터 센터 같은 걸 짓고 해서 지금은 다 그냥 슬로만 돼버렸는데 이런 식의 어프로치인지 뭔가 다른 어프로치가 해야 되는지 아예 정부는 빠지고 대학 정도가 나서서 기업하고 콜랩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대학생들 교육 부분도 뭐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AI 쪽을 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과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그러한 건지 좀 너무 질문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의 전반적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글쎄요, 뭐 제가 뭐 얼마나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금융이라는 섹터도 이제 디지털하고 점씩 가까워지는데 특히 이제 AI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준 게 첫 번째이신데 굉장히 이제 쓸모가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I 종류가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로 들어가면 이제 밖에서 보실 때는 다 이것도 AI고 저것도 AI고 다 비슷하고 뭐 컴퓨터를 넣었더니 뭔가 뭐 지가 알아서 답을 주고 하는 거하고 치면 그거 하나인데 실제로 기술은 굉장히 종류가 달라서 이게 너무나 다른 형태의 기술들이 있어서 그 기술을 서로 섞어서 잘 써야 용도에 맞게 써야만 효과가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에서는 그 인공지능의 기술을 어디다 썼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주가를 뭐 최근까지 쭉 주면서 네가 뭐 당장에 내일 주가를 알아맞혀봐. 실제로 이런 용도에 썼던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잘 다루고 이걸 알고리즘을 짜서 넣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기술이 기반된 AI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 금융에서 접근하려면 금융을 하신 분들은 접근이 잘 안 돼요. 예, 그냥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접근 불가 머나먼 기술이어서 금융에서 AI를 쓰는 그 규모가 막 하루아침에 막 팍팍 커지고 분야도 넓어지고 해서 이렇게 되게 어려웠던 거죠. 예, 지금까지. 근데 좀 쓰는 회사 소수와 잘 아직 못 쓰는 회사 다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예, 그게 이제 드디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냐면 이제는 진짜로 쓰기 쉬운 AI가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한 뭐 수십 배 정도를 활용하는 게 더 많은 게 AI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키노트를 누가 했어요라고 제가 아까 그 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 있어요. 예, 이 나스닥이 와서 CS에서 키노트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나스닥이라는 증권을 운영하는 곳에서 AI를 어디다 쓰냐? 쓸 데가 앞으로 너무 많은데 1차적으로는 금융 거래를 할 때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그 거짓말을 AI가 디텍트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예, 그걸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를 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금융의 데이터만을 보고 잡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성공 사례를 들고 소개해 준 겁니다. 예. 이제 이거 뭐 나스닥이 금융회사인가? 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금융에 있는 어떤 플레이 중에 한 사람은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이 AI의 진심인지 얘기할 정도면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 수익을 해야 되는 회사는 이제 AI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질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AI가 이제 독자적인 산업이 큰 하나의 분야를 이룰 만큼 큰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옛날식으로 하면 뭐 조선업이 됐든 화학이 됐든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별도로 그냥 저는 답부터 말하면 예스,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스고요. 아까 금융회사들이 AI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융회사가 AI를 쓰기가 편해졌다고 그랬지 금융회사가 AI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분들이 AI를 적용하고 활용하고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냥 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게 뉴스를 보신 게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한쪽에서 열심히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조만간에 제품을 선보이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AI를 사갈 곳,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론처럼 그 전에 AI는 이거를 누가 쓰게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AI.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AI는 그걸 갖다 쓰시기 되게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쉽게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이제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요즘 이미 그 실리콘밸리랄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 펀드들이요. AI로 가는 펀드가 한 80%쯤 될 거예요. 이제는 AI자를 안 달면 돈 투자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AI자를 달아야 일단은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래를 되게 세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정부와 대학이 어떠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뭐 정부와 대학이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는 제가 지금 이게 주신 이 질문에 바로 답할 만큼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기술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AI는 어떤 기술이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정부나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다음 조금 쉽게 추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AI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엄청난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엄청난 아까 소타라고 그랬죠. 세계 최고의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빼놓고 엄청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으로 써야 됩니다. 통으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마무시 크고요. 그리고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냐? 이거 도대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거품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최첨단 인공지능 칩을 바로 얘네들이 다 싹쓸이를 하는 싹쓸이. 그 칩을 사는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이 AI를 가르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첨단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이 삼박자가 있어야만 이제 우리도 AI에서 뭔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 세 가지 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아, 네, 여기 전현배 누가 교수님, 손 전현배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련된 거 같으신데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제조 물품 만들어서 이제 파는 나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스몰 LLM이나 아니면은 특히 AI 칩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AI 칩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다양해지겠지만,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쪽 산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AI 칩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소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클라우드에 쓰는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디바이스, 아까 그 갤럭시 S24처럼 작은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칩이 있고, 두 종류의 칩이 크게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형 칩은 엔비디아 독점입니다, 지금. 예, 대형 독점이고, 얼마나 어렵냐. 인텔이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아직 못 쫓아가고 있다. 다 빼놓고, 다른 사람 다 빼놓고, 인텔도 지금 못 쫓아가다고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AMD하고 두 회사가 애를 쓰는데 아직은 격차가 꽤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처럼 이제 구현되는 칩은,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S24를 만들 때 디바이스를 한쪽은 퀄컴이 만든 칩을 넣고, 한쪽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시노스를 넣었거든요. 에, 어쨌든 뭐, 퀄컴하고의 갭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격차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네. 예, 홍 교수님. 제가 그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정신이 멍해가지고 오늘은 참여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깼네요. 오늘 지금 타픽이 AI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AI가 좋은 방면으로 사용돼서 뭐 생산성도 높이고 사람이 사는데 삶의 질을 갖다 개선한다 이런 건데, 또 반대로 이 AI를 갖다가 남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딥페이크라든지 또는 뭐 다른 거라든지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또 규제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EU 같은 데서는 이미 뭐 그 법안 같은 거를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미국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또 뭐냐면 또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어갖고 이게 규제를 하는 국가들, EU나 미국 같은 데서 규제를 하면 규제를 아주 안 하는 중국이나 이런 그 러시아 같은 데에 대해서 AI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또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또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그 AI 산업의 규제에 관한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규제도 열심히 좀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그 EU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뭘 규제할지를 정했지, 다른 나라는 뭐, 미국 같으면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얘기는 꺼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큼 어디까지 이제 규제를 하는지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규제가 존재할 걸로 보입니다. 초반부터. AI가 가진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작용도. 그래서 산업의 발전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도 상당히 초반부터 막 들어와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규제를 그냥 안 하고 가고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잘할, 그래도 덕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규제를 그것 때문에 좀 뭐 많이 줄여지고 뭐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을 하는 분들은 그런 규제들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잘 준수하면서 계속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으로 하자면 이제 어느 게 바람직하냐 관계없이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또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계속 규제 논의는 계속 커질 거고요. 어디나 그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그 메시지 창에 뭔가 질문을 또 네, 주셔서요. 예. 여기 SH창에 올리신 질문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 마켓캡 순위도 그간에 이었던 애플이 MS에게 내주고, 서베이 결과도 이쪽 제네러티브 AI가 이제 되게 관심 많다. 이에 대한 보안, 딥페이크에 대한 보안과 대비책이 있냐? 뭐 지금은 없죠. 미국이나 한국은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규제를 못하는 건 아니죠. 기존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기존 법에도 뭐 손해배상이거나 뭐 공공에게 많은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법을 가지고서 이제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다 그럼 별도법을 만들겠죠. 한국도 이 논의는 시작하고 있지만 법안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계속 이 AI 기술이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이 규제 논의도 거의 같은 사이즈로 빠른 속도로 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손 교수님 뭐 또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아니, 뭐 네, 다른 분한테 기회 드리죠. 네. 다른 분 있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가지고요. 유혜미 교수님. 예, 그 CES 이제 올 초에 뭐 뉴스 나오고 할 때 보니까 그 한국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가서 뭐 상을 거의 뭐 싹쓸이 하듯이 해서 굉장히 뭐 성과가 좋았다 그러고 아까 보여주셨을 때도 그 부스를 만든 기업들이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한국이 뭐 이제 여러 부분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다른 유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CES에서 그렇게 기업 부스가 많고 뭐 상도 많이 받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뭐 저는 이제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산업에 이렇게 적용되는 접목이 되는 이게 융합이 되는 과정에 이제 있다 시작이다 이렇게 있다는 정도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술이 이 전통에 있던 산업하고 붙을 때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 사이즈도 되게 작은 애부터 되게 큰 애까지 다양해요. 아까 두산이 아니라 현대 HD 현대에서 굴착기 같은 걸 들고 나온 건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뭐 한 지역을 거의 산만 있고 뭐 아니면 사막만 있고 이런 지역에 가서 로보트가 지가 알아서 혼자 땅 다 파고 그래서 뭐 리튬을 막 혼자 캐내고 트럭에다가 그 리튬을 다 싣고 그리고 이제 공장 있는 데까지 다 오는 이 과정이 전부 다 로보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애도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컨트롤하지 않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자율주행인 거고, 그걸 나르는 트럭도 완전 자율주행.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두산이. 아니, HD 현대가. 자, 이 기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어느 단계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중간이나 중간 아래 단계 정도 기술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때 보면 아주 높은 고도의 기술까지 안 가도 충분히 그 비즈니스적으로 유용한 분야가 있고, 어디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야만 가능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소타 LLM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의 AI를 주도하는 애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목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는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려면, 강국이라고, 그것도 사실 해석이 나름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강국이 제일 만들기 어려운 AI를 만드는 게 강국인지, 아니면 실제로 쓰는 데가 제일 많고, 여기저기 활용하는 데가 더 많은 게 강국인지는 좀 평가 나름이겠네요.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치면 우리나라가 별로 어렵지 않게 강국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제일 성능이 높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수준으로 보면 격차가 꽤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 그런 AI든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써서 기존의 산업을 바꾸는 것도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그걸로 그 회사가 살기도 하고 죽습니다. 지금 경쟁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코 이렇게 별거 아닌 지금 전쟁은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우리나라, 예, 예. 예, 혹시 우리나라, 다른 분이 질문이 없으시면 뭐 네네. 사소한 거 한 두 가지만 좀 네. 여쭙고 싶은데요. 그 사실 최근에 그 우리 K 반도체 미래 관련해서 많이 희망을 두는 게 AI 관련돼서 그 HBM, PIM 칩, 뭐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HI와 관련된 칩의 앞으로의 방향에
메이저 어떤 그 트렌드 메이저 포션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아주 일부인 건지 우리가 여기에 아주 목숨 걸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가 하나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 투자자. 한번 여쭤보고 아이, 싶고 질문을 또 SK 회사라서 제가. 두 번째는 이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의원님 중국이 안 들어와서 사실 중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지금 뭐 안면 인식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안 들어와서 지금 CES24가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보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가 뭐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은 다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SK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잘 돌아가려면 그거를 잘 옆에서 해결해주는 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칩이 아까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아주 초강력 세트가 필요하고 하나는 되게 스몰 사이즈 세트. 어디다 쓰면 스몰 사이즈는 스마트폰에 쓰는 거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쓰는 이 칩이 다양한 종류의 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칩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그런 칩들은 기술적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예,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퀄컴이 했을 때도 삼성도 쉽게 퀄컴 비슷한 수준을 구현을 초반부터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쪽으로 예, 거긴 난이도가 작다. 근데 아까 아주 초강력, 챗 GPT 정도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칩이 엄청나게 강력해야 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밖에 지금 해결을 못하고 그 요구되는 강력함을 인텔이 그 정도까지 못 만드니까 이제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 파트가 있으면 옆에 그걸 데이터를 입출력을 해주는 이제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걸 갖다가 붙여주고 있는 건데 HBM에 초고속 메모리를 붙이지 않으면 이 계산하는 엄청난 뛰어난 천재가 말하자면 쉬어야 돼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쉬어야 돼요. 나한테 계산할 숙제를 계속 던지는 애가 숙제를 지금 안 던지고 있으면 계산해 주는 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 여기저기 쉬면 이게 뭐 질문을 했는데 답이 하몽차사인 거예요. 이거 질문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간다는 거 질문했더니 너는 뭐 뭘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내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속도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굉장히 속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HBM인데 그 HBM 중에서 이게 뭐하고 맞아야 되나? 이 계산은 계산 칩하고 메모리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 궁합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회사는 현재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는 그 칩은 독점인데 그 엔비디아 독점에 붙어 있는 D램은 하이닉스 HBM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중 격차, 미중의 그 미중. 비교를 못한 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도 못 들어게 하고 이런 이제 상당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AI도 미국이 이제 중국에 견제해야 되는 몇 개 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유, 명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도 고민이 많죠. 뭐 어쨌든 그렇다고 당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리소스를 지금 중국도 퍼붓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과거하고 앞으로하고 좀 다릅니다. 예, 왜냐면 그 지금 해야 되는 인공지능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굉장히 안면인식도 잘하고 하는 것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하고 지금 챗 GPT로 시작된 LLM이라는 기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LLM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 LLM이 성능을 내려면 뭐가 됐든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그럼 하드웨어를 받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다른 것보다 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은 중국 수출을 금지시켜놨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충분히 네. 감사하실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박정수 예, 교수님. 제가 놓쳐서 혹시 질문했던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삼성 반도체에서 오랫동안 임원하신 그 부사장까지 하신 분을 아는데 이분이 AI 얘기를 하면서 하드웨어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가 전력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산하는데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 좀 아신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모든 뉴스를 담근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맨이 갑자기 9천조 원의 펀드를 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칩을.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가 만든 칩 갖고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칩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분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앞에 칩만 많이 다뤄져서 그러는데, 세 번째가 전기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알고리즘은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데 알고리즘 말고 나머지가 다 필요한 게 이런 것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전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 토픽이 될 겁니다.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기를 새로 발명해야 돼요. 이노베이션을 또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관한 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탄소를 쓰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만든다면. 지금 막 탄소를 막 만들어서 전기를 새로 만든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오픈한 거죠. 돈을 벌고 싶은 발명자들이요. 그쪽도 좀 도전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할 수만 있어요?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데는 많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음, 예. 그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도 보니까 200여 국에서 2만 4천 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과는 CES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냥 유럽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뭐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다릅니다. 다릅니다. 음, 완전 컨셉이 다르고요. 음, 두 개 다 글로벌리 모이고요. 음, 유럽만 모이고 그런 건 아니고 두 개 다 글로벌리 모이고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데 첫 번째 CES는 그게 C가 사실 컨슈머, E가 일렉트로닉, S가 쇼거든요. 그러니까 가전 쇼였습니다, 원래. 근데 막 자동차도 들어오고 아까 뭐 인공지능 들어오고 이게 가전인가 생각이 드는 걸로 뭐 인터넷, 전기, 데이터 뭐 이런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의 쇼가 되고 있고요. 근데 MWC는 M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쇼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바일 아닌 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음,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는 안 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음,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인 MWC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음, 주연은 전 세계에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예요. 음, 가장 이제 지분이 많은데. CES는 그런 데가 아니죠. 오히려 CES는 가전회사랄지 컴퓨터 회사가 훨씬 더 핵심 플레이어예요.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주부터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 선우 교수님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HBM 칩의 SK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예요? 삼성이죠. 아, 예, 삼성. 예. 외국의 다른 기업은 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TSMC 이제 뭐. 사실 이게 D램이거든요. 종류로 음, 치면 이게 D램 중에 하나입니다. D램 중 음, 기존 D램에 비하여 엄청나게 빠른 D램인 거예요. 속도가. 뭐가 빠르냐?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게 빠른 거예요. 데이터를 넣고 빼내는 게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기존 D램 중에서도 차이 나고요. 뭐 오늘 뭐 이렇게 질문하신 김에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좀 같이 설명드리면, 자, 낸드가 있고 D램이 있습니다. 낸드는 똑같이 메모리인데 걔는 저장을 해도 안 까먹어요.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D램은 금방 까먹습니다. 예, 저장된 데이터가 금방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낸드가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D램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럼 왜 기억력도 짧고 그런 애가 데이터 오래 저장도 못하는 기계가 왜 더 비싸냐? 데이터를 넣고 빼는 속도가 낸드에 비해서 D램이 1000배가 빠릅니다. 음, 1000배가. 그러니까 D램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예요. 왜냐면 그 옆에 있는 계산하는 CPU가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걔를 놀리면은 비효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의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D램은 속도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제조가 어렵고 이제 어려우니까 원가가 높아서 비싸거든요. 그 D램 중에서도 월등히 속도가 빠른 게 HBM이에요. 얼마나 빠른지를 약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빨라야만 이 인공지능 계산하고 이제 맞붙어서 이게 뭐 마치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세계적으로 D램을 만드는 회사는 세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메모리 회사랑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에도 하나 더 있는 네 번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합병을 해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밖에 없는데 마켓 쉐어가 삼성이 1등, 하이닉스가 2등, 마이크론이 3등입니다. 그게 또 기술력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 HBM을 만들려면 기술적 장애물이 더 먼 거죠, 갭이. 예. 그래서 뭐 먼저 만들면 삼성이 당연히 만들 거고, 뭐 계속 뉴스에 나서 우리 다 만들었다, 지금 엔비디아랑 테스트 중이다, 이런 뉴스를 계속 말하고 있죠.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 아, 요즘 뭐 미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 같고 기술 격차는 굉장히 더 확대될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은 응용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주신 반도체까지 있어가지고 이 2차 산업혁명 때는 일본에 뒤처져 가지고 식민지까지 됐는데,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빨리빨리랑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HB. 틀려도 조금 빨리빨리 하는. 그래서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그 희망을 좀 갖기도 하고. 근데 그 빨리빨리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는 노벨상 받는데 일본 사람처럼 하나를 붙잡고 일생하는 사람이 그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는 분야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예측도 하게 됩니다. 예, 뭐 좋기도 하고 안 좋은 뉴스가 같이 빨리빨리 있는데요. 작년 말에 아마존에서 직원이 15,000명을 일시에 해고했습니다. 음, 예,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 기술자들이 해고됐어요. 음, 아니 왜 인공지능이 지금 뜨는데 인공지능 기술자를 해고하는 거야? 지금 궁금하시겠지만 그 인공지능 기술자가, 인공지능은 맞는데 아까 중국이 잘하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류의 기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음.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잘렸어요.
음, 아, 여기서 생존하기 진짜로 어렵습니다. 정말 음, 빨리빨리 잘 변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최고의 영웅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가니까 저기 나가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지금 나오는 애들 또 조용 인공지능이 나오면 갑자기 챗 GPT 직원들 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음, 예. 뭐 여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몇 가지 한국에 대한 질문은 그 부분은 아직 격차가 크다. 음, 그 알고리즘 만들고 하는 그쪽에서는 좀 격차가 아직 꽤 많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업종에 따라서는 그 AI를 걱정하는 업종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지식지각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빌리면 앞으로 뭐 5년, 7년 이 정도에는 세상이 바뀌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기 막연한 걱정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실제로요. 지금 기술이 이제 새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이제 음, 이 기술에서 AI에서 기술에서 새로운 또 뭔가 중요한 교두보를 뚫어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아까 해고당한 인공지능은 이제 구닥다리에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용도가 다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는 거기대로 쓸 때가 당연히 많아서 앞으로 거기도 계속 가고요. 또 새로 나온 챗GPT 외 LLM 같은 기술이 또 쓸 때를 찾아서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붙으면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금융에서 AI를 얼마큼 쓸 것 같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기존에는 생각보다 많이 못 쓰셨다. 근데 이제부터는 많이 쓰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다른 분야도 똑같이 다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어디나. 네, 아유, 이 오랜 시간 좋은 설명 또 좋은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연 박사님 말씀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은